네, 안녕하세요. 생리심리학 10주차입니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이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즉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마쳤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보충 설명, 보충 설명 그리고 보충할 것 하고 또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신경계 해부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말초신경계부터 살펴보고, 근데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뉜다 했는데, 체성신경계는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골격근, 즉 수위근을 통제하고, 즉 근육을 수축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피부에서 오는 감각, 그리고 전문화된 또 다른 감각기관으로서 눈, 코, 입, 여기서 오는 감각들을 중추신경에 전달하는 것이다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자율신경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말초신경계 했으니까 중추신경계로 가서 척수부터 해서 쭉쭉쭉쭉쭉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요 끝나면 할 얘기긴 하지만, 척수 부분은 상대적으로 거기도 모르는 내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내용도 많을 테고, 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용도 많겠지만, 중추 우리가 지금 다뤄야 할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옆에다 둬도 차치하더라도 되니까 척수는 건너뛰고 뇌로 가서 쭉 곧장 뇌 부위를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초신경계 중에 지금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으로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감신경계는 언제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계는 언제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각각은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저축하고, 또 우리의 여기 보여지는 신체 기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억제함으로써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준비시키고 또 에너지 축적도 하고, 제가 지금 교감, 부교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얘기하지 이렇게 하시면은 지난 시간 걸 보시거나 노트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죠? 교감신경이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활성화 억제시키며, 즉 준비 반응으로서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킨다. 부교감신경계는 어떠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또 어떠한 시스템, 신체 부위 기관들을 활성화 억제시키고 결국은 어떠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자, 그 얘기에 이어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교감신경계거든요. 교감신경계는 우리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교재 86쪽에 보시면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교재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교감신경계는 지금 척수 중에 요만큼 이 부위에서 교감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 이 부위는 결국 가슴과 허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흉요부, 흉부, 요부, 즉 가슴과 허리 부위에서 시작되는 신경계, 흉요부 신경계 이렇게 별칭으로도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지금 머리 부분과 이 골반신경이라 해서 이 끝부분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천부, 두천부 신경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명으로서 부교감신경계는 두천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해부학적으로도 이 신경계가 연결된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부교감신경계는 이 뇌에서 연결되어 나오는 신경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동영상으로는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여기 보면 응치신경이라 해서 여기에서 연결된 신경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척수니까 응치신경에서 나오는 이 신경은 결국 척수신경 중에 하나가 될 테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골반신경이라 이름 붙였어요. 응치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5쌍이 있어요. 그때 척수신경에는 말초신경계는 감각
부분과 운동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도 있고 나눌 수 있는 차원이 세 가지 있다. 세 가지 소개해드렸죠. 그리고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도 나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뇌신경은 12쌍, 척수신경은 31쌍, 척수에 연결된 신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중에는 어떤 것들은 감각을 전달하고 어떤 것은 운동을 전달하고 그죠? 또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체성신경에 해당하고 어떤 것들은 자율신경에 해당하는데 지금 자율신경계 중에 부교감신경의 일부는 뭐 바로 뇌신경 12쌍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부교감신경계로 포함되고 또 여기 척수신경 31쌍 중에 응치신경 5쌍 그 중에 일부가 이것은 골반신경이라는데 골반신경 이런 이름까지는 우리가 다 뭐 외우기는 좀 무리인데 응치신경 5쌍 중에 하나가 또 부교감신경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교감신경계는 뇌신경 중에 하나 그리고 척수신경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이 아니라 그것이 머리와 이 끝부분이라 해서 꼬리 부분에서 두천부신경계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져 있고 지금 교감신경계는 다 척수신경에서 이렇게 출발해요. 또는 척수신경으로 척수로 이렇게 입력이 돼요. 척수신경에서 출발하는 거죠. 교감신경계 지금 교감신경계 출력이니까 부교감신경계 출력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장기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니까 운동 출력이니까 척수로부터 연결돼서 나오죠. 즉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교감신경계는 여기 가슴과 허리 부분이니까 흉요부에 해당하는 신경이라서 흉요부 신경계 이렇게 별명이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뇌신경 31쌍 안에도 금방 적었던 건데 제가 또 지웠네요. 척수신경 죄송해요. 뇌신경이 31쌍이 아니죠. 뇌신경 12쌍 안에도 척수신경 31쌍 안에 결국 이것이 말초신경인데 말초신경계는 뇌신경계 12쌍과 척수신경 31쌍으로 구성되어지는데 이 뇌신경 12쌍과 척수신경 31쌍이 다 일부는 감각과 관련된 신경이고 일부는 운동과 관련된 신경으로 또 나눌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또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좀 다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말초신경을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도 나눌 수 있죠. 자 지금 말초신경을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 그 이외에는 뇌하고 척수 그 자체만 중추신경이 그 이외에는 다 말초요. 그럼 이제 말초신경계는 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척수신경 각각 12쌍, 31쌍의 말초신경이 있고 그걸 또 다른 차원으로 나누자면은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차원으로 나누자면은 감각과 운동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운동신경, 감각신경계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뇌신경, 척수신경이 여기 안에도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테고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게 있을 테고 또 체성신경, 자율신경 안에도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테고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있을 텐데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계와 지금 부교감신경계가 있는데 지난 시간이어서 지금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특정한 상황에서 여기 보여지는 이 장기들 이것 다 뼈에 붙어 있지 않는 근육들인데 그죠? 내장근 또는 불수의근이라 얘기하는데 이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거나 억제시키니까 이건 다 뭐요? 출력에 해당하죠. 즉 운동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지금 운동신경에 해당하는 걸 지금 이제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율신경계는 교감, 부교가 나뉘는데 어쨌든 이 자율신경계 안에는 그럼 감각신경, 이 불수의근 또는 내장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수축하는 운동신경만 있고 여기에는 감각신경은 그럼 하나도 없느냐?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감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위협 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장기들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킨다 했죠. 에너지를 사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들은 교감신경계 지금 출력, 운동을 얘기한 거예요. 그럼 부교감신경계는 휴식이나 소화 상태에서 소화를 시키는 중에 또 이를 장기들을 적절하게 활성화 억제해서 또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러한 신호를 보니까 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 여기에는 즉 뭉뚱그려서 자율신경에 감각이 하나도 없느냐?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미주신경이 바로 감각신경의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구분할 때 이 신경은 미주신경, 미주란 뜻이 이게 이건 이제 지워도 될 것 같아요. 자, 운동 감각을 적는 것도 왜 적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미주신경이 미주가 미국을 얘기하는 그 미국 줄임 American State 미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주가 베이거스 너브 신경은 우리가 배웠던 뉴런 신경세포의 축삭들이 많이 모여서 다발을 이룬 게 이제 너브 신경이에요. 우리가 같이 아유 뭐 신경통이야 어디 신경을 다쳤다 할 때 그 신경은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신경세포의 축삭들이 많이 모인 게 이제 신경 너브인데 바로 이 부교감 신경계에서 중에 지금 뇌신경의 하나로서 이렇게 부교감 신경계에 해당하는 이 미주신경은 영어로 베이거스 너브인데 이 베이거스란 뜻이 베가본드가 방랑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뭐요? 여기저기 이리저리 그죠? 이리저리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닌다.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미주신경이 그죠? 여기 와서는 침샘, 심장, 기관지, 폐, 위, 그다음에 여기는 이자, 그리고 여기 콩팥, 대장, 소장 이렇게 와서 쭉 펼쳐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다 해서 베이거스 너브 이걸 한자 말로 미주신경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주신경하고 여기에 있는 또 부교감신경계에 또를 구성하는 이 여기 첨부에 있는 이 이를 붙인 골반신경에 붙였는데 첨부에 있는 이 신경하고가 부교감신경인데 즉 휴식이나 소화를 할 때 이 신경계가 활성화되어서 즉 활성화한 말은 우리가 배웠던 활동전이를 막 일으켜 가지고 여기에 있는 장기들을 운동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장기는 그 활동성이 억제되게 하거나 이렇게 운동 명령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주신경 이것 말고 미주신경 중에 일부는 그런 휴식과 소화 중에 여기 연결된 장기들의 활동을 조절하는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운동신경도 있지만 미주신경의 또 일부는 바로 연결된 이 장기들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뇌로 전달해주는 감각신경도 같이 미주신경에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신경은 너브라 해서 신경세포의 축삭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너브라 했는데 바로 이 미주신경은 바로 많은 신경세포의 축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축삭들은 바로 휴식과 소화 때 이런 장기 근육들을 움직이는 것에 관련된 운동 신호를 보내는 운동신경에 해당하고 또 미주신경의 일부는 이 장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감각신경의 일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미주신경의 일부만이
많이 바로 자율신경계. 자율신경계 이 전체 교감, 구교감 다 합한 이 자율신경 중에 신경계에 유일하게 이 미주신경계 일부만이 뭐 감각 정보를 뭐에 대한 감각 정보를 여기 보여준 미주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이 장기들의 감각 정보를 뇌에다가 전달해주는 감각신경이에요. 교감신경 활성화돼서 이 내부 장기들이 막 준비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 월터 캐논이 윌리엄 제임스의 수제자라고 그래요. 월터 캐논이 싸움 도주 반응이라 얘기했는데 그런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 상태에 이 장기들이 지금 막 수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억제를 한다든지 뭔가 이 장기의 근육들의 그 상태 변화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상태, 즉 요 장기들이 감각 정보를 바로 미주신경이 뇌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는 휴식과 소화 상태에서는 이 장기들이 그 에너지를 축적 저장하기에 적당한 그런 또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부교감신경 활성화되어서. 그러면 그러한 활동을 하는 중에 있는 그 장기의 그러한 상태를 또 미주신경 중에 일부인 감각신경에 해당하는 것이 또 그 내부 장기 상태를 뇌에다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내부 장기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부터도 정보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즉 감각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 미주신경이 교감신경에 활성화되었던 부교감신경에 활성화되었던 그때 이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해서 뇌로 보내주는 그런 감각 정보가 바로 우리 정서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어져요. 정서가 우린 정서 많이 들어보셨죠? 감정하고 정서하고 여러분 구별하십니까? 감정은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즉 의식화된 정서를 감정이라고, 영어로는 feeling에 해당하고, 그리고 정서는 emoti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가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정서 중에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의식화된 정서는 감정 필링이라 하는데 어쨌든 감정을 만들든 그게 정서가 더 넓은 개념이니까 제가 뭐 정서라고 얘기해도 돼요. 정서의 또는 우리가 의식화할 수 있는 기쁘다, 슬프다, 불안하다, 편안하다 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표를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서 상태에 해당하는 감정이 있을 텐데 바로 그걸 만들어내는 원자료, 로 데이터 중에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러한 자료가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바로 이 내부 장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전달해주는 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서 결정이 돼요. 즉 교감신경을 활성화했을 때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했을 때든 아니면 위험한 상태든 편안한 상태든 그때 내 내부 장기의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정보가 미주신경 중에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지면 그거 플러스 그 이외의 다른 신체 부위의 몇몇 정보들이 합쳐져서 결국 우리 정서를 만들게 되고 그 정서에 대한 의식화된 내용을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교감신경 활성화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뭐요? 긴장, 불안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그런 감각 정보가 뇌로 옮겨지면 그것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미주신경이 활성화됐을 때는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그러한 감각 정보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는 편안하다, 이완된다, 편안한 기분이다. 편안하다 말 거는 또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편안하다 비슷한데 하여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는 호흡계도 빨라진다 했죠. 호흡도 커지고 빨리 한다 했죠. 그런데 부교감신경 활성화됐을 때 어때요? 호흡은 느려지고 심혈관계도 느려지고 소화계 배설계가 막 활동을 해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축적한다 했죠. 그때 내부 장기 상태가 미주신경 중에 일부인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가 편안해 이렇게 그죠? 감정을 느낄 텐데 바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소위 명상이나 뭐 요가나 아니면 뭐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리추얼한 그런 형식으로 호흡하는 거 있죠. 깊은 심호흡에다가 쑥 뱉어내는 거. 그죠? 깊은 심호흡에다가 뱉어내는 거. 예. 바로 그 호흡을 천천히 깊게 하면은 바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호흡계의 상태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즉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호흡계의 상태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호흡을 통해서 느린 호흡을 통해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뭐요? 마음이 긴장됐던 게 스트레스 받았다, 소위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하는 긴장 불안 상태가 쭉 떨어지는 거예요. 뭐 몸도 쭉 이완이 되지만 바로 호흡과 몸이 이완된 상태에 해당하는 그 감각 정보가 뇌로 딱 전달되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감정으로 느껴질 때 아 불안하던 것이 안 불안하다, 아 편안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정서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걸 그런 명상이나 소위 요가나 뭐 그 이외에 또 뭐 마샬 아트, 무술 같은 데도 그런 거 다 적용하죠. 바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순수 자율 신경 부전 뭐 이러한 뭐 질환이라면 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pure autonomic pure autonomic failure, pure autonomic nervous, pure autonomic nervous failure. autonomic nervous system, autonomic nervous system이라 하면은 자율신경계죠. 자율신경의 영어로 autonomic. 한번 앞선 시간에 어떤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autonomic이 자율, 스스로 다스리자 이런 뜻이거든요. autonomic nervous, nerve의 형용사, nervous 시스템, 계 시스템에서 신경계, 그래서 autonomic nervous system인데 이 순수 자율신경 부전은 이것이 순수는 pure고 부전은 failure, 실패. 이걸 부전을 순수 자율신경 실패 이렇게 부르고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순수는 pure고 부전 실패는 failure. 이렇게 쓰고 요 자율신경을 오토노믹 너버스를 하는지 이 너버스를 빼고 그냥 오토노믹이라만 하는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지금 당장 찾자니 시간도 지금 뭐 이거 찾을 시간도 없고 여러분 직접 만나서 하면 좀 찾고 하는 여유가 있는데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쫙 이렇게 지금 수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찾아볼 여유가 없는데 이게 지금 오토노믹 너버스가 들어가는지 그냥 너버스 빼고 오토노믹만 넣는지 아마 너버스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형용사로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뭐 찾아보는 것도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기억하게 되면은 얘기할 텐데 지금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pure autonomic failure라는 이 순수 자율신경 그래서 이제 영어를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자율신경 실패 또는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라는 그러한 질환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특히 지금 교감신경계가 뭐 교감신경 포함해서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게요. 자율신경계 주로 대부분은 뭐요? 운동이죠.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위협 시에,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휴식이나 소화 시에 이 내부 장기를 운동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고장난 거예요. 교감신경이 적절하게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 내부 장기 상태가 상황에 따라 변화가 없죠. 그럼 내부 장기 상태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 상태 또는 변화된 상태를 미주신경 중의 일부가 뇌로 전달해 줘야만이 그 당시에 해당하는 또는 각각의 상황에 해당하는 정서 그리고 의식화되는 감정을 만들어낼 텐데 순수 자율신경 부전을 겪으면
정서가 정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 상황이나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된 그런 상황에서 뭐 불안이나 긴장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서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이러한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걸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상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이후에 뭐 궁금하거나 기억이 나시면 인터넷에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라고 쳤어요. 인터넷은 부전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책에는 실패라고 나와 있는데 순수 자율신경 부전이 하면은 보면은 한국 중년 여성에 의해서 곧잘 발견되어지는 그런 질환으로 이렇게 검색이 곧장 돼요. 거기 보시면 바로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 제가 이걸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배웠던 게 실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개해드리면서 금방 말씀드린 순수 자율신경 부전 실패를 통해서 바로 뭐예요? 이 내부 장기의 어떤 상태가 뭐 우리의 정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게 되는 정서 중에 의식할 수 있는 감정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제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실예를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그런 측면에서 뭐 정서 측면에서 그리고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그리고 정신과 질환 여러분 DSM-5, DSM-4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은 DSM-5에서 5번째 버전이 나왔는데 DSM-5 정신질환에 대한 그런 통계와 그런 진단 매뉴얼 책자인데 거기에 정신질환이라고 정신과적 질환이라고 분류되어지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대다수가 제가 어떻게 계산해볼까 한 7, 80%인데 뭐 70%, 80% 그 정확한 숫자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상당 부분이 불안 관련 장애예요. 그 정신과적 질환의 대부분은 불안 관련 장애인데 바로 그 불안이란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자율신경계 관련해서 교감신경계가 활성되었을 때 언제 생존에 위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내 내부 장기 상태가 어떠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이 이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올라갈 때 우리는 불안이라는 정서와 내가 불안하다, 그게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감정을 만들어내게 되는 건데 바로 이것이 불안 관련 장애의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 미주신경계를 통한 그러한 감각 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정서 또는 불안, 스트레스 가면은 그리고 참 과목으로는 건강심리학을 들어보시면 이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 이게 꼭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해요. 예. 이거 뭐 이제 중추신경계 들어가서 얘기해야 될 판데 얘기할 게 하나 더 생각나는 게 끝나지 않네요. 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언제 활성화되죠? 위협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생존의 위험이라고 여기지거나 또는 실제 위험한 상황에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축적된 에너지를 사용해서 심혈관계, 호흡계를 말 활성화시키고 배설계, 소화계, 생식기는 쭉 떨어뜨린다 했었어요. 그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리 뛰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 책자 갖고 계신 분은 뭐 좀 더 잘 보이실 테고 이 동영상으로는 요것이 지금 화면상으로는 요것이 신장 콩팥인데 신장 콩팥 중에 요 부분 그래서 좀 동그라미를 제가 지우죠. 자, 요만큼이 지금 신장입니까? 콩팥으로 하죠. 콩팥인데 그 위에 이렇게 있는 요것이 부신이에요. 부신. 이걸 요즘 한글 쓰기 할 때는 콩팥 위에 있는 셈이다 해서 콩팥 위셈이라 불러요.
즉 셈은 뭔가 분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셈은 이게 분비선이란 뜻이에요. 분비선. 그런데 바로 이 부신에서 지금 중요한 건 지금 콩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신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콩팥을 얘기한 것인데 이 부신 한자말로 부신이고 한글 쓰기는 콩팥 윗셈. 셈이라는 얘기는 뭔가 분비한다는 뜻의 분비선을 얘기하는데 이 부신에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될 때, 즉 달리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위협 상황에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 아시는 거 있으세요? 워낙 스트레스 호르몬 스트레스 많이 얘기하니까 웬만큼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당장 생각나는 게 이런 뭐요? 아드레날린. 아시죠? 아드레날린. 네, 아드레날린이 바로 부신에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이, 자, 요거는 이제 줄게요. 아드레날린이 영어로 에드리날린. 죄송해요. 다시 적겠습니다. 요 가장자리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바로 아드레날린인데 아드레날린이 영어로 에드리날린이에요. 지금 에드가 위에 upon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또는 toward 뭐를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리날이 뭐냐면 RENA 리날이 뭐냐면 이것이 콩팥 신장이란 뜻이에요. 콩팥이란 뜻이에요. 즉 콩팥 위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즉 위에서 IN이 분비되어지는 물질 그 이름이 바로 에드레날린이에요. 그 에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콩팥 위의 셈, 즉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자, 또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제가 또 이건 치우겠습니다. 에드레날린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리려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아드레날린 말고 또 하나 분비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익히 잘 아실 분 계실 텐데 코르티솔. 이건 CORTISOL 했어. 그냥 코티솔, 코르티솔 이렇게 불러요. 번역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코르티솔 이것도 부신에서 분비해요.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에요. 코르티솔 이것도 이 코르트가 뜻이 껍데기, 껍질, 피질 이런 뜻이고 거기서 분비되는 물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신에서 분비되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으로서 바로 싸움, 도주 반응, 즉 구체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싸울지 도망갈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그러한 생존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반응이 싸움, 도주 반응인데 그때 심혈관계, 호흡계가 막 빨라지기도 하지만 교감신경계의 그러한 출력에 의해서 교감신경 활성화해서 빨라지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부신에서는 이 두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또한 그러한 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생존에 도움이 되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나 즉 뇌활동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표현하기로는 사고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만들어낼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작동하고 우리 몸도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즉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호르몬들이 도움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 하면 항상 나쁘지 않고 부정적이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항상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세포 수준에서 그렇고 우리 유기체 전체로 봤을 때 그렇고 항상성의 단어 자체는 전문적으로 이제 세포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명하기 크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포 수준에서든 개체 수준에서든 그 생존의 적절한 범위 내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그러한
그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혈압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고 체온이 너무 높아도 문제고 너무 낮아도 문제지만 체온이 일정 범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혈압도 오르락내리락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생리적인 그러한 상태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이 그죠? 어떤 범위 내에서 계속 이렇게 생존에 적절하게끔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 유지시키는 것을 항상성이라 하는데 스트레스라는 것은 이 항상성을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는 게 스트레스 상황 또는 스트레스 경험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스트레스, 소위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죠? 어떤 뭐 공격으로부터 피한다든지 뭐 맹수를 만나서 도망간다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지만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죠?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거든요. 뭐 출산을 한다든지 출산 좀 힘든가요? 어쨌든 소위 우리가 긍정적이다 생각하는 그죠?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사건들도 스트레스에 포함돼요. 어쨌든 항상성을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다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뇌도 그러한 상황에 잘 작동하게끔 요것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호르몬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심장도 빨리 뛰고 호흡도 빨리 뛰고 하긴 하지만 이것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변화에 즉 스트레스 상황에 항상성을 깨트리는 상황에서 다시금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하는데 이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도움이 돼요. 반드시 필요해요. 생존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항상성을 깨트리는 변화가 그것이 우리가 흔히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얘기하는 이러한 변화를 다 상관없이 긍정적이다고 여겨지는 변화든 부정적인 여기든 변화든 상관없이 하여튼 항상성을 깨트리는 우리에게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든지 아니면 그 변화가 우리의 생리적으로 아니면 심리적으로 그것을 적응하기에는 그것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큰 변화를 겪는다면은 그때 분비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너무 많은 양이 또는 너무 오랫동안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 그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장기를 망가뜨리고 이 뇌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생리적 기능이나 이런 소위 심리적인 그런 특성, 기능 뭐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좋고 나쁘가 없는 거예요. 다 어떤 범위 내에서 그것이 그죠? 유지되어지면은 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죠? 적절하게 우리 생존을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이다. 지금 맹수를 만났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다 할 때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 반응에 해당하는 교감신경계 출력에 의해서 싸움 도주 반응이 일어나서 준비 반응으로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코르티졸이 분비돼 가지고 뇌에서는 그죠 학습과 기억이 잘 작동하고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지 이 사고 과정 판단이 착착착착 잘 일어나고 몸에는 근육 힘이 생겨서 도망갈지 싸울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은 이것이 다 우리 생존에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것이 매일매일 포식자를 24시간 만난다 이래 되면은 그때 되면은 교감신경계 그리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하게 오랫동안 분비 작동하게 되면 그때는 몸과 마음이 뇌가 실제로 뇌세포들이 우리 배웠던 뇌세포들이 망가지고 뭐 죽게 사멸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세포들이 죽게 되어서 그것이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것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가 바로 불안 관련 장애들이에요. PTSD, 범불안 장애, 그리고 공황 장애, 그다음 이제 강박 장애, 그다음 이제 공포증. 이게 대표적인 5가지 불안 장애인데 불안 관련 장애인데 이것이 DSM-5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분류해 놓은 정신과정 질환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율신경계 중에 교감신경계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그러한 교감신경 활성화 중에 우리 내부 장기의 상태가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는 것이 그런 정서의 어떤 로 데이터로서 토대가 된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건강심리학이나 아니면 뭐 정서나 불안이나 이런 거 관련 스트레스나 관련돼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꼭 나오게 돼요. 네. 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뇌에 있는 부위니까 지금 이제 말초신경 얘기하는 중에 자율신경, 교감신경을 얘기한 거니까 그거는 이제 뇌 부분 얘기할 때 요 얘기랑 금방 한 얘기랑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제 뇌로 들어갑니다. 중추신경계 중에 척수는 제외하고 이제 뇌로 들어갑니다. 자, 뇌하기 전에 요건 지금 우리 교재 여러분 86쪽 보고 계신데 그 87쪽 보시면 이제 뇌 마름뇌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뇌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요 내용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내용과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88쪽, 89쪽이 아니라 저 뒤에 4장 맞습니까? 예, 4장 발달. 특히 이제 우리는 뇌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4장이 이제 물론 이제 뇌 발달에 관한 것인데 뭐 유전, 진화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 4장 중에 발달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발생 어떻게 우리라는 개체가 생겨나는지 그 중에 이제 뇌가 우리 몸의 일부로서 이제 생겨날 텐데 그 부분에 관한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요 4장의 내용 발생, 발달 부분, 뇌 발달 부분 얘기하고 그거에서 연결시켜서 지금 이제 뇌해부학을 얘기를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 우리 교재 없어요. 근데 뭐 이 그림 자체가 교재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하면 정도만 알면 되는 그런 그림이지 뭐 여기 대해서 뭐 하나하나 여러분이 다 반드시 하셔야 될 만한 건 없어요. 물론 알아두시면 다 뭐 좋죠. 자, 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은 자, 여기 뭐 신경계 발달이라 해놨죠. 신경계는 지금 우리 뇌 해부하는데 뇌는 당연히 신경계 일부니까 그죠? 자, 크게 뭐 뇌, 척수, 중추신경 그리고 말초신경 이제까지 했던 자율신경 다 합쳐서 신경계 전체의 발달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뇌 발달과 관련해서 뇌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요게 일일 수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요것이 난자고 여기 꼬리가 달려있는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겼나요? 이렇게 여기가 이게 정자예요. 그래서 난자 정자가 수정되어지면은 이것이 2일째 되면 이게 2개로 분열되고 이제 15일 보름쯤 되면은 이것이 계속 2개가 4개, 4개가 8개, 8개, 6개 계속 이렇게 분열되어서 나중에 한 보름쯤 되면은 전체적인 모양이 이것만 하더라도 세포가 몇 개일까요? 뭐 엄청난 숫자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처음에는 1개, 2개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래서 15일째 되면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배아가 형성돼요. 그래서 여기서 배아 디스크라 그래요. 이 배아라 부르고 우리는 그 엄마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태아라 부르는데 태아는 조금 자란 상태예요. 통상 여기 나와 있는데 9주 같으면 얼마죠? 한 달이 4주니까 2달 지나서 석 달째 접어들면 태아라 부르고 그 이전에는 배아라 불러요. 배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안 보이시겠구나. 여러분 볼 수 있는 제 자료도 가니까 여기 뭐라 쓰냐면 배아 디스크라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배아 디스크 그걸 지금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요 배아 상태가 돼요. 배아 디스크는 조금 이따 얘기해요. 이걸 배아라 그랬어요. 자, 3개월째 접어들면 태아고 그전에는 배아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 수정된 상태에서는 접합자라 그래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됐을 때는 접합자라 그러고 이것이 한 15일쯤 되면 배아라 그러고 이것이 석 달째 접어들면 태아라 그러는데 지금 배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배아 상태에서는 세포가 좀 한두 개가 안 되겠죠.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또 생각나서 하나 말씀. 조금 전에 스트레스 얘기했죠. 급격한 스트레스인데, 일시적인 스트레스인데도 그것이 너무 큰 스트레스다.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다. 라거나 아니면
큰 스트레스,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한 달, 두 달, 세 달 그냥 그냥 1년, 2년 이게 지속된다면 이건 만성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급성 스트레스나 만성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뇌도 망가지고 신체도 망가지고 구체적으로 심장 그리고 혈압 그리고 소화기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특히 위염 그리고 뭐 눈 이런 것들이 또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민성 대장 증상에서 이 배설관 문제 이것도 다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인데 생식기와 관련해서는 불임이 일어난다. 불임.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요거 하나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려고요. 지금 난자 정자가 만날 때 정자가 어떻게 난자를 찾아가죠? 그 길이가 글쎄요 뭐 한 10cm 될까요? 정자가 난자까지 찾아가는 거. 자궁 위쪽에 난소가 있고 난소와 실제 이렇게 공간적인 빈 공간을 두고 떨어져서 나팔관이 있나요? 그 나팔관 고기에 난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정자가 자궁 안을 통과해서 나팔관까지 그렇게 가는 그 거리가 꽤 될 텐데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되어지면은 그 수정된 것이 또르륵은 아니죠. 쭉 내려와서 자궁으로 들어와서 자궁벽에 탁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만약 착상이 돼야지 뭐 수정되다 착상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밖으로 배출되니까 또 이제 아기가 자라지 못하겠죠. 그 어쨌든 그렇게 정자가 난자를 어떻게 찾아가죠? 바로 난자에서 두 가지 화학 물질을 분비해요. 하나는 언디커널, 우리한테 뭐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적진 않겠습니다. 언디커널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고 또 하나는 버저널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는데 버저널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은 그 화학 물질은 정자를 유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즉 정자가 우리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신호 전달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뭔가 소통, 우리가 소통이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용이 일어났듯이 지금 난자가 버저널이라는 화학 물질을 분비하면 그 화학 물질이 정자와 소통한다 할까요? 신호 전달해서 정자가 그 화학 물질을 따라 그 농도를 따라 쭉 난자까지 찾아와요. 그런데 언디커널이라는 그러한 화학 물질이 분비되면은 정자가 오는 것을 막아버려요. 그런데 바로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라는 그러한 불임이 일어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바로 지금 수정과 관련해서는 난자가 언디커널이라는 화학 물질을 계속 분비해요. 뭐 정자가 오더라도 못 오도록 막아버린 거죠. 이 화학 물질은 정자 오지 마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호등 앞에서 빨간 불일 때는 멈춰서라, 그죠? 녹색 불일 때는 건너라 하는 것에 그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난자가 언디커널이라는 호르몬을 화학 물질을 계속 스트레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임신이 잘 안 되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그 생리적으로 우리 몸이 세포 수준에서 그렇게 알아서 한다 할까요? 알아서 처리한다 할까요? 그렇게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갖춰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임신해서 10달 동안, 9달 동안 키웠다가 또 출산한 다음에 그 몇 년 동안 그저 품고 젖을 먹이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것을 몸이 그리고 뭐 세포 수준에서 안다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난자가 언디커널이라는 것을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자녀를 가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언디커널이라는 그런 화학 물질을 계속 분비하면은 정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난자를 찾아가지 못해서 임신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전시 상황도 아닌데, 그죠? 실제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불안을 경험하고 실제 또 물리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있어서 늘 스트레스, 불안을 경험한다면은 바로 난자는 계속 언디커널을 분비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자가 뭐 거의 찾아갈 수 없어서 불임이라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불임이 생기는 경우도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수정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던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지금 불임이 일어나는 걸 생각나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짧은 내용인데 얘기하는데 거의 10분이 걸리네요. 자, 또 불임 얘기 또 생각난 김에 그 국제선타 요즘 요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뭐 항공기도 그죠? 뭐 이게 폐업하고 뭐 그 적자 상태고 뭐 여행도 많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 국제선타는 즉 국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 승무원이 아니라 국제선을 탄다는 얘기 뭐예요? 밤낮이 수시로 막 바뀐다는 거죠. 24시간 주기로 밤낮이 바뀌겠는데 적응하게끔 우리 몸과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뇌 속에는 또 그죠? 생물학적 시계, 우리 신체가 하루에 몇 시에 해당하는지를 알려주고 통제하는 그러한 또 뇌부위가 있는데 그건 저 뒤편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수면과도 관련되는데 그런 뇌부위가 있는데 그것이 24시간마다 시간이 밤낮으로 바뀌는데 우리 몸과 뇌가 딱 맞아지게끔 그렇게 지금 그러한 뇌부위를 통해서 뇌 전체가 그리고 우리 신체 전체가 그리고 생리적인 반응 혈압이나 뭐 그죠 호르몬이나 뭐 체온이나 이런 것들이 다 24시간에 맞게끔 박자가 착착착착 맞춰져 있는데 국제선을 타고 그죠 몇 시간 만에 뭐 10시간 만에 아니면 열 몇 시간 만에 그리고 반나절 만에 밤낮이 휙휙휙휙 바뀌는 대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 현지에 가서 또는 아니면 저 타국에 가서 거기서 뭐 쉬어봐야 뭐 한 열흘 지나요. 일주일 쉬었다가 또 다시 돌아가면은 몸이 여행지에 가서 좀 적응할 만하면 즉 몸 안에 있던 그런 시계가 그 현지의 밤낮 시계랑 좀 맞춰지려고 하면 또 즉 돌아오고 또 여기에서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맞춰지려면 휙 돌아가고 하면은 본인은 설사 못 느낀다 하더라도 느낄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뭔가 그죠 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인지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러한 뭐 비정상적을 본인이 느낄 거예요. 근데 설사 그것을 본인이 못 느낀다 하더라도 그것은 뇌에 그리고 우리 신체에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국제선을 타는 승무원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그 중에 특히 이제 코티졸이 문제인데 뭐 코티졸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후에 이번 학기에 뭐 말씀드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봤던 교감신경의 활성화가 계속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국제선 타고 여기저기 갔다면 몸이 그죠 뭐 다시 그 스트레스 벗어나서 회복할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몸이 그냥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봤던 그러한 문제도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뇌도 실제로 망가져요. 뇌 중에 기억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 실제 세포들이 망가져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에 가서는 그렇게 그 세포들 망가뜨려요. 언제? 정상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런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죠? 그때는 오히려 그런 세포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 국제선을 타는 승무원들은 뇌와 관련해서는 소위 인지적인 달리하면 뭐 정신적인 기능과 관련해서는 기억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내부의 세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막 망가져서 세포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신체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불임이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스트레스 불임 얘기하다 보니까 국제선 승무원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시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뭐 시험 준비를 위한 스트레스, 아니면 경제적 문제를 일시적으로 겪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과거에 인류 조상들이 포식자를 만나서 이 녀석으로부터 도망갈지 싸워서 저 녀석 그냥 그죠 잡아먹을지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교감신경계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우리 몸을 싸움 도주 반응을 일으키고 뇌가 잘 작동하도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거기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존에 꼭 필요하고 적응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승무원처럼 또는 그런 상황이나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은 그렇게 뇌가 망가져서 특히 기억과 관련된 뇌 부위가 망가져서
인지적인 문제도 생기고 신체상으로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생겨날 수 있고 그중에 또 불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불임 얘기하다가 또 그죠. 딴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이거 다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 잘 메모하시고 그게 굵직굵직한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 뭐 세부적인 뭐 뇌부위가 뭔가 이거는 그때 가서 이제 해야 될 입장이니까 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니까 그런 그때 가서 하더라도 스트레스에 인해서 이러이러하는 하구나 하라는 그런 큰 내용들은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알아두시면 이건 그냥 뭐 불필요한 그런 정보가 아니라 이거 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요? 교감신경계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얘기 나와서 지금 쭉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 교재상의 진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뭐 불필요한 정보나 그런 뭐 시간 때우기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정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세세한 거는 배경 지식을 차곡차곡 찾아서 그때가 보기로 하고 큰 줄기 그리고 결론적인 대의는 그때 얘기하는 거나 지금 얘기하는 거나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다 연결된 맥락에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 뭐 이거 수정 얘기하다가 스트레스 불임 얘기하다가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5분, 20분 가까이 갔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15일째 되면 배아가 됩니다. 배아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 볼록하게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디스크, 우리 그 컴팩트 디스크가 CD지 않습니까? 디스크가 이게 둥근 판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동그라만 정원의 판은 아니지만 이게 둥그스름하게 이게 불룩하니까 요 배아 상태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해서 그걸 배아 디스크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을 이 방향으로 그죠? 김밥 자르듯 단면 자르듯이 이 방향으로 잘라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디? 여기 있어. 자, 여기 있어.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배아 상태에서 요 위에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부분이 이제 디스크라 부르는데 요걸 요렇게 요 방향으로 자른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 그 잘라 보면은 그 단면이 요렇게 생겼는데 그죠? 생겼는데 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배아고 배아 디스크를 포함해서 잘랐지만 그림 보여준 요 부분은 그 배아 그 태아가 될 이 전체 뭐라고 불러야 될까? 개체라 부르면서 가장 절정하는데 이 전체 개체 그림이 아니라 그 중에 디스크 배아 디스크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 디스크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 중에 여기 점이 뻥뻥뻥뻥뻥 찍혀 있고 동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이 찍혀 있는 배아 디스크 부분이 바로 나중에 신경계가 돼요. 우리 신경계 발달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계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날짜가 아까 요 그림은 15일째 됐을 때고 그죠? 여기에는 여러분 동영상으로서는 글자는 안 보이지만 큰 그림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18일째요. 18일째 되면은 바로 여기 배아, 요 개체가 배아인데 배아에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요 디스크 부분이 나니 신경계가 돼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되어지는데 요 디스크 부분이 단면상으로는 요 부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점점 이렇게 찍어놨어요. 실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별하기 좋아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죠. 이렇게 찍어놓은 요 부분이 나중에 이제 신경계가 돼요. 그리고 이것이 20일째 되면은 한 2, 3일 정도 더 지나게 되면은 아까 신경계 부분이 요렇게 함몰되면서 요렇게 쑥 꺼져요. 그리고 그것이 한 5일 정도 더 지나면은 이것이 둥근 관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배아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뀌는 거요. 배아가 있는데 그 위에 디스크라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신경계가 되어질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입술처럼 요렇게 말리면서 속 꺼지다가 4, 5일 더 지나서 한 25일째 임신한 지 25일째쯤 되면 한 7, 3은 20일 한 3주 더 이상 되면 이것이
툭 붙었어. 그 디스크 부분이 배아의 디스크 부분이 그죠? 요렇게 꺼졌다가 뚝 붙었어. 요렇게 해야 되나요? 이 설명이 참. 배아의 디스크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경계가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렇게 꺼졌다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위에서 보여주는 배아 전체와 배아 디스크 그리고 그 부분을 절단해서 지금 뭐 여기 배아 디스크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이 생겨요. 그럼 요 관이 요건 단면이니까 관이 요 배아를 따라 이렇게 있겠죠. 이 부분이 나중에 점점 뇌가 되어지고 척수가 되어지고 또 요 가장자리 부분은 말초신경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관처럼 생긴 이 안쪽에는 체액이 차여져 있어요. 우리 몸에 있는 액체가 차여져 있는데 그 액체가 여전히 우리 이 뇌 안에도 그 액체로 채워진 요 공간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 안에는 그 액체가 채워진 체액이 채워진 그러한 그 부위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이름을 체액이라 부르지 않고 구체적인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얘기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체액이 차여져 있게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전달이 됐습니까? 수정해서 2개, 4개, 8개에서 쭉 분열해서 지금 배아가 됐습니다. 배아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배아 중에 이렇게 배아 중에 일부 요 위에 요 그림상으로는 여기에 보이는 요 표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어요. 이렇게 디스크가.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함몰해요. 여기 다 신경계가 될 부분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앞부위는 뇌가 되고 뒷부위는 척수가 되고 요 가장자리 부위는 말초신경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관이 됐으니까 요 안에는 액체가 체액이 차여져 있는데 이 뇌가 점점 생겨나고 척수가 생겨나면은 이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럼 안에 있는 이 체액이 채워져 있는 이 안에 이 부위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체액이 채워진 이 그 스페이스도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 지금 성인의 뇌에 해당하는 모양에 걸맞게. 그래서 우리 지금 성인의 경우에는 뭐 태어난 아기도 마찬가지지만 성인의 경우에도 아기든 뇌 안에 바로 이 액체, 체액이 채워져 있는 이러한 스페이스 공간이 뇌 안에도 있고 척수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 채워진 액체는 더 이상 체액이라 부르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나중에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야. 자, 요 옆에 그림은 뭐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안 필요하니까 생략하고 자, 요 그림 좀 희미한데 잘 보이십니까? 요 그림은 금방 말씀드린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왜 머릿속에 좀 잘 그려지라고 제가 또 다른 데서 또 그림을 가져온 건데 뭐 제가 지금 2번 다시금 재차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그림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요거는 사람은 아니고 생쥐예요. 생쥐의 배아예요. 배아. 아까 태아가 되기 전에 배아 상태에서 바로 그 디스크, 아까 신경계가 될 그 디스크 부분이 요렇게 함몰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렇게 나중에 붙어요. 이렇게. 지금 붙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 거의 붙었죠. 붙으면 이 안에 그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관 형태의 이런 신경계가 될 부위가 있는데 앞쪽에서는 점점 자라서 뇌가 되고 뒤쪽은 척수가 되고 여기서 가장자리 부분은 그 주위 부분은 말초신경이 쭉 디벨롭먼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쪽인가 봐요. 그 여기 눈이 될 부분이고 그죠? 쭉 척수가 되겠죠. 그리고 요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몸뚱아리나 근육이나 피부나 안에 내부 장기를 뼈를 만들게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이제 신경계가 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도 지금 요거 스노키를 배아 단계인데 요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체액이 차여져 있는 그런 신경계가 될 관이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색깔들은
이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 우리 구분하기 좋아라고 입혀놓은 것이고, 요 부분이 이제 뇌가 되는 부분이에요. 요까지. 그리고 요 붉게 표현한 부분이 척수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 요 안에 요 관 안에 아까 말씀드린 체액이 이렇게 채워져 있죠. 그 모양이 점점 변하면 그 안에 그 체액이 차져 있는 그 공간이라 할까요? 거기도 여기 모양이 변하니까 나중에 이제 태어날 때,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안에 모양들은 이 관 안에 있는 그냥 관을 이루는 이런 모양하고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뭐 28일 7428 거의 뭐 28이면 한 달이죠. 한 달쯤 됐을 때 인간의 배아 상태에서 이제 신경계가 어느 정도의 발달을 보여주는지, 형태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준 그림이에요. 자, 다음 그림은,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러한 신경계 발달과 관련된 구조 변화를 가지고 여기에서 뇌가 어떻게 부위로 나뉘는지를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부위 나뉘는 걸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우리 교재 지금 90쪽에 해당하는, 지금 90쪽, 뭐 88쪽, 89쪽, 90쪽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이후 페이지에 해당하는 뇌 회부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신경계 발달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요 그림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게 지금 배하면 이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피부, 근육, 뼈, 내부 장기가 되어질 부분이고,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은 부분만 신경계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중추신경계만 일단 보여주고, 말초신경에 의해서 이제 쭉쭉쭉쭉 이렇게 또 디벨롭먼트 발달해서 이제 좀 몸 구석구석, 내부 장기 구석구석 연결되어지겠죠. 근데 요 색깔 칠한 요 부분만 여기서는 왜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신체 전체가 아니라 요거는 뭐 아까 배아의 신경계가 될 그 디스크가 결국은 관의 형태를 만들고, 그리고 앞쪽에서는 머리, 그리고 나머지 부분 척수가 만들어지는 그 부분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것을 신경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니 이렇게 지금 김밥이 있으면 김밥을 우리가 흔히 먹는 식으로 김밥의 그런 횡단면을 자른 것이 아니라 김밥을 이 길이 따라 잘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신경관이 지금 배아의 신경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향으로 자른 것이 아니라 이걸 길이 방향으로 잘랐다. 이걸 쭉 펼쳐놓고 길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은 그래서 펼쳐놓고 단면을 자르면은, 그죠? 안에 이 부분은, 그죠? 아까 체액이 차여져 있는 부분에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신경관이다. 신경관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관인 거죠. 체액이 차여져 있는 신경관 상태에서 앞쪽에서는 점점 세포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뇌가 되고, 뒤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가늘어지면서 척수가 되어지고, 주변에서 말초신경이 쭉쭉 발달할 텐데, 여기서는 말초신경 생략하고, 말초신경 생략이 아니라 말초신경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중추신경계, 우리 지금 중추신경계 해부학 지금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하기 전에 지금 발달부터 보겠다 했는데, 바로 중추신경계 부분만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발달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관에서 출발된 것이고, 요 안쪽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린 체액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길이 방향으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만큼이 지금 뇌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국은 신경관에서 출발해서 발달하는데, 그죠? 이 앞쪽이 더 세포가 많아지면서 복잡하게 발달하는 이 부분은 이제 뇌에 해당하는데, 요 그림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에 해당하고, 여기까지가 척수에 해당해요. 여기까지가 뇌, 여기까지가 척수에 해당해요. 이 밝은데 글자를 써서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뇌, 척수인데, 척수는 그냥 척수인데 뇌는 또 세 부위로 나눠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척수인데 뇌는 다시 세 부위로 나요. 그래서 가장 앞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딴 데 쓰려니까 틈도 없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말로 하면서 전뇌라 하고, 뭐 앞에 있으니까 앞전자에서 전뇌라 하고, 요 중간에 있는 것은 뭐요?
그럼 중뇌죠. 중뇌라 하고,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것은 후뇌라 해요. 후뇌. 자,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자, 신경관. 지금 저기, 신경관 얘기는 또 할 필요 없겠죠. 지금 뭐 한 3번, 4번 반복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요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하고 많이 비슷한가요? 너무 많이 다른데?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척수,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뇌. 그런데 뇌는 세 부위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야 앞부위,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써 있는 이 위치와 비교해 보면은 가장 이 앞쪽, 이 앞부위, 여기는 전뇌.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있으니까 중뇌. 그리고 이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후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뇌는 전중후로 나뉩니다. 가장 앞부위 있으면 여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태뇌에서 만들어지는 중이고, 나중에 출생할 때쯤 되면은 이 뇌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꼬그라져요. 그래서 뇌발 동물들은 뇌와 척수가 일직선상에 있다면은 우리 인간은 뇌와 척수가 90도 상태예요. 뇌가 이렇게 있고 척수가 이렇게 90도로 꺾여 있는 상태고, 뇌발 동물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뇌와 척수가 일직선상에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태뇌에서 태아 때 아직 출생하기 전에 처음에 초기에 발달할 때는 이런 상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달하다가 점점 이렇게 꺾이는 거죠. 꺾이니까 지금 저의 뇌와 비교하자면은 이 앞쪽에 해당해, 여기가 전뇌고, 그 다음에 중뇌고, 후뇌고, 척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상으로는 여기가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뇌는 전중후로 나뉘고, 그냥 척수는 그냥 척수예요. 그래서 87쪽에 보시면 마름뇌라고 나오죠. 이 마름뇌가 바로 후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후뇌. 마름뇌가 후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름뇌. 그래서 이게 전중후가 가장 외우기 쉽고 뭐 부르기도 좋은데, 이 또 한자말이라고 이걸 마름뇌라고 또 불러요. 왜 마름뇌라고 부르는지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이 후뇌에 해당하는 요 구조가 어느 방향에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마름 목골 형태로 보인다 해서, 그래서 마름뇌라 불러요. 그래서 교재에서 마름뇌는 후뇌라고 거기다가 메모해 두시고 후뇌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재는 마름뇌지만 또 다른 책에 보면은 전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한 마름뇌는 후뇌다 기억하시고, 저는 전중후 이렇게 얘기를 잘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배웠고 그게 우리한테 금방 와닿으니까. 교재 그 87쪽에 보시면 마름뇌라는 그 빨간 제목 하에 두 번째 단락 시작한 데 보시면 뇌의 뒷부분인 마름뇌하고 괄호하고 후뇌라 써놨죠. 그리고 후뇌는 영어로 힌드 브레인, 힌드가 뒤란 뜻이고 브레인은 뇌니까 그 뒤에 있는 뇌에서 한자말로 후뇌 이렇게 괄호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름뇌 곧 후뇌예요. 그리고 거기 마름뇌라는 소제목, 빨간 제목 하에 세 번째 줄, 87쪽 오른쪽 칼럼에 마름뇌라는 빨간 제목, 여기서부터 이제 뇌해부학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거기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에 보시면 롬벤세팔론이라고 써놓고, 네 번째 줄에 가로하고 능형뇌하고는 또 영어로 힌드브레인이라고 써요. 그게 힌드브레인은 후뇌인데, 그죠? 그 힌드브레인에 해당하는 것이 롬벤세팔론. 롬벤세팔론 이것이 아마 그 히라본가 라틴어인가? 롬벤세팔론, 메젠세팔론, 프로젠세팔론. 히랍어라고 배웠는데, 뭐 히랍어 라틴어를 모르니까 여기 나오네요. 히랍어 맞네요. 예, 거기 보면은, 그럼 읽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마름뇌 거기 보시면은, 마름뇌, 뇌는 세 가지 주요 부분, 즉 앞뇌, 중간뇌, 마름뇌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앞뇌가 바로 전뇌예요.
중간내가 중내예요. 마름내가 후내예요. 그런데 왜 이 책에서는 앞내, 중간내, 마름내를 하냐면은 이 책이 한글 작업화에 일조하는 식으로 달리 한글 작업화에 발맞춰서 그런 한자라든 것을 다 한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내는 전내에 대한 한글 번역이 한글말이고 중간내는 중내에 대한 한글말이고 마름내는 후내에 대한 한글말이에요. 그 전중후가 한자말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앞내, 중간내, 마름내로 구성된다. 우리는 전중후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우린 여전히 한자 쓰면 되나 이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리고 뭐 다른 뭡니까 이런 단행본이나 책에 보면 또 전중후를 쓰거든요. 자 어쨌든 앞내, 중간내, 마름내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마름내, 중간내, 앞내를 지칭하기 위해서 마름내는 롬벤세팔론, 갈로하고 능형뇌, 그리고 영어로 힌드브레인, 이게 후뇌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능형뇌, 왜 능형뇌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후뇌 부위를 어떤 위치에서 보면 그것이 마른 목골로 보인다 해서 마름뇌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메센세팔론은 중뇌 해서 영어로는 미드브레인, 그리고 프로센세팔론은 전뇌라 해서 포브레인, 포 이것이 앞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forecast 하면 뭐요? 미리 캐스팅 방송한다 해서 일기예보, 예상, 뭐 이렇게 예견 이런 걸 forecast라 하듯이 그리고 for가 앞이란 뜻인데 바로 forebrain 하면 전널 얘기하는 거. 프로젠세팔론과 같은 그리스 어원을 가진 용어를 더 즐겨 사용한다. 누가? 일부 신경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중후에도 괜찮죠. 그래서 이게 제 추측대로 제가 아까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으니까 뭐 제가 맞춘 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이건 히라브 어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어로 얘기하면은 forebrain, midbrain, hindbrain 한자로 얘기하면 전뇌, 중뇌, 후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린 지금 후뇌, 중뇌, 전뇌 이 순서로 지금 뇌해부학을 쭉 살펴보려는 거예요. 아까 척수는 그죠? 상대적 뇌에 비해서 그죠? 뭐 우리에게는 좀 건너뛰어도 되니까 스킵해도 되니까 척수는 하지 않고 그죠? 그조가 아니라 사지 않고 뇌를 살펴볼 텐데 후뇌부터 이렇게 쭉 거슬러 가면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요거 얘기하려고 뇌의 해부학에 있어서 큰 그림 전중후를 얘기하려고 아까 어디 여기 수정 단계부터 여기 뭐 글자가 많이 있어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수정 단계부터 해서 배아에서 출발된 신경이 될 부분이 나중에 관을 이루고 그것이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관 부분만 길이 방향으로 잘라보면 이런 형태를 그리고 바로 뇌중의 전중후 세 부위를 소개했고 그것이 더 세분화되어서 계속 발달하면서 나중에 태아와 같은 성인 같은 이런 뇌 형태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바로 뇌중의 이 후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는 못 살펴보더라도 중요한 부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가서 이제 실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그죠? 그러한 생물 심리학의 이슈들을 이게 얘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이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지금 이번 시간에 자율신경에 얘기하면서도 시간의 거의 절반 가까이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생리심리학에서 그죠? 또는 생물심리학에서 중요시 여기는 이슈들은 제가 다 그런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면서 다 연결해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드리려고 해왔습니다. 예, 드린 것 일부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려 온 거예요. 자, 시간이 벌써 또 이만큼 지났습니다. 많이 하지도 못하고 오늘 자율신경에 거의 반 쓰고 지금 이제 뇌 후뇌부터 살펴보겠다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발달을 얘기하는 걸로 오늘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뇌해부학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